자, 지난 시간에는 26장 저축, 투자와 금융제도에 대해서 배웠죠. 소위 금융에 대해서 지금 다루는 겁니다. 이 금융이란 무엇이냐? 나라 경제 순환 모형에서 가계와 기업을 연결시키는 또 다른 시장, 생산 요소 시장이 있었죠. 그 요소 시장, 이 노동시장, 자본시장, 토지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 자본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시장. 그러니까 가게에서 남는 여윳돈을 돈이 필요한 기업에 빌려주는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남는 사람이 공급자로 시장에 나오고 필요한 사람이 수요자로 나와서 서로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 전체 시스템을 금융 또는 금융 시스템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은 실제 이제 보면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시장식으로 서로 뭔가 맡겨하는 시장식의 시스템이 있고, 이제 그런 시장을 우리가 금융시장 그러고, 대표적으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채권이 훨씬 크고 오래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시장이 생기기 이전부터 금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금융중개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잘 이용하는 은행, 아니면 저축은행은 은행하고 좀 달라요. 비은행이라고 하는데, 비은행, 아니면 증권사, 아니면 펀드, 이런 것들이 소위 간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민간 가계의 돈을 기업에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그런 채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양쪽의 기관을 통한 금융 또는 시장을 통한 금융,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게에서 돈이 남는 여윳돈이 있는데 하고 돈이 필요한 쪽하고 양쪽을 연결시켜 가지고 서로 돈을 융통해주는 시장, 융통해주는 그 행위 자체를 금융이라고 합니다. 금융이라고 하고, 그것은 시장을 통한 금융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관을 통한 금융도 이루어집니다. 실제 이제 기관과 시장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시장이 생기기 이전부터 기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먼저 그 금융 행위를 하다가 어느 정도 금융 규모가 커지고 인프라가 커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이 생깁니다. 생겨가지고 시장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금융위기 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양쪽 금융의 규모를 보면 기관을 통한 금융보다 시장을 통한 금융이 더 많아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역전하지 않을까 정도까지 봤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기관을 통한 금융이 주였는데 그 시장을 통한 금융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제 점점 그쪽이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금융의 지금 그 변화 방향입니다. 변화 방향이다. 그러니까 점점 시장을 통한 금융이 많아진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이게 금융 시스템은 나라마다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영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미식이라고 하면 영국과 미국 형식인데, 그쪽 나라는 법률 체계도 이 관례법이고 금융도 상당히 시장 중심적인 금융입니다. 금융인데, 거기 비해 가지고 대륙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독일 아니면 일본식은 기관 중심 금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실은 영미식보다는 덜 발달하고 금융기관의 힘이 더 센 나라들입니다. 더 세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금융도 나라별로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오답이다, 그럴 건 없는 거죠. 없고, 이게 진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다른 형태는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금융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금융이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귀를 쫑깃할 주제인데, 워낙 이거는 이제 더 깊이가 있고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이 정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고, 이런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건데, 그 내에 이제 더 깊숙한 부분은 이제 다른 과목, 거시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 화폐금융론이라든지 그런 과목을 통해 가지고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금융의 두 번째 파트인
그 총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 금융의 총량, 금융의 총량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기관을 통하든 시장을 통하든. 그러니까 그 금융의 총량이 적정하게 잘 공급이 돼야지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필요한 돈을 빌려가지고 기계를 사들이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어야지 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의 총량, 적정량은 얼마고, 그 다음에 적정량만큼 잘 돌아가느냐, 그리고 뭔가 하면 좀 더 잘 공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계정에서 저축과 투자. 그러니까 금융의 총량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저축된 양이죠. 저축된 양이고, 이 저축된 양이라는 게 여윳돈 있는 사람이 내놓는 여윳돈입니다. 빌려주고 싶은 여윳돈이고, 그걸 기업이 빌려가가지고 하는 행위 자체가 투자죠. 결국은 저축과 투자입니다. 결국은 이제 폐쇄경제에서는 저축량과 투자량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오늘 유도를 하겠지만, 그 저축량과 투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저축을 뭐 필요하면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투자를 더 쉽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까지도 보겠습니다. 이 양의 결정, 국민소득 회계 규칙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항등식이 포함되는데, 항등식이라 그러면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 여기 방정식과 항정식은 다르죠. 방정식은 변수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건데, 항등식은 항상 양변이 일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이 식에 있는 변수의 정의와 측정 방식 때문에 반드시 성립하는 방정식. 어떤 변수가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분명히 해주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은 양쪽을 등으로 넣는데, 방정식은 등으로 넣죠. 수식을 등으로 넣죠. y는 하고 어떤 x의 함수로 넣죠. 그런데 항등식은 이걸 좀 더 또렷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줄 2개짜리 등호가 아니라 줄 3개짜리 등호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줄 3개짜리 등호를 하면 그걸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항등식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항등식이 나오는데, 자, 국내 총생산, 사실은 이거는 항등식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 요식이 이게 다 항등식이다라는 거죠. GDP, 국내 총생산은 GDP죠. GDP는 총소득이고 또한 총지출이다. 자, 이건 항등식이다라는 것은 그 국민경제, 나라 경제 순환 모형에서 이미 설명했죠. 그 폐쇄된 파이프라인에서 흐르는 양이다. 흐르는 양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지점에서 측정하더라도 그 양은 동일할 겁니다. 폐쇄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하는 지점에 따라 가지고 기업에서 물건 만들어내는 지점에서 측정하면 국내 총생산이고, 그 다음에 요소 시장에서 요소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요소에 대한 그 지급되는 돈이 가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걸 측정한다 그러면 총소득이 되고, 가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물건을 사는, 그러니까 생산 및 요소 시장으로 나가면서 지출을 하는 부분에서 측정한다 그러면 총지출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측정한 때에 따라 가지고 용어는 다르게 쓰고 성질이 조금은 다르죠. 그렇지만 총량은 동일합니다. 총량은 폐쇄적인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요 간에 2개는 항등식이고 요거 2개도 항등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항등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여기 이거 3개가 다 항등식인데, 이 중에서 이거 GDP가 Y죠. Y고, 총지출을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우리가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4개로 나눠볼 수가 있죠. 이 4개를 합치면 총지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Y는 사실은 생산 부분에서의 생산량이고, 이 오른쪽은 총지출입니다. 지출을 이제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타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항등식이다라는 거죠.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방정식이 아니라 사실은 성질은 다른데 어쨌든 항상 일치하는 그런 항등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사후적인 항등식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Y라는 것은 GDP, 국내 총생산이고, 소비는, C는 소비죠. 소비 지출. 가게에서 소비용으로 쓰는 거. 그 다음 I는 투자 지출입니다. 주로 이제 기업들이 하는 거죠. 기업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게가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그건 또 투자로 듣는 거죠. 그 다음에 G는 정부 구입, Government Purchase라고 합니다. 정부 구입, 국가가 쓰는 것. 그러니까 공무원, 이 국가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지제도 유지, 복지 차원에서 돈을 지출하는 그런 것을 다 정부 구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순수출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 중에서 일부는 외국인이 쓰는 겁니다.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거죠.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물건을 사와서 쓰죠. 그래서 수입. 그 차익을 본 순수출. 이런 거 네 개를 합쳐가지고 이게 총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 이 항등식. 이 관계는 사실은 이 생산 측면, 이 지출 측면에서 본 것이고, 이 관계는 항등식이다. 이 항등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거시 시간에 아니면 다른 그 레벨 3 과목에서도 이 관계가 계속 나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소위 국가경제를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고, 그 다음 이 관계에서 온갖 정책 효과도 분석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형, ISL의 모형이랄까 여러 가지 모형도 다 도출됩니다. ADAS. 그래서 이 관계는 항상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있기 바랍니다. 이 관계 계속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이제 어떤 다른 관계를 한번 유도해 봅니다. 소위 총 저축과 투자에 대해 관계를 유도해 볼 겁니다. 자, 폐쇄 경제 과정에서는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이 없다라는 거죠. 폐쇄 경제라면 사실 무역이 없는 경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NX는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지출이 4개 항목이 아니라 하나를 줄이고 3개 정도만 봐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간략하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개방경제, 무역이 있다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하고 교류를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NS는 순수출은 0이라는 보장은 없죠. 나라마다 이제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습니다. 양인 나라는 소위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를 이룬 나라고, 음인 나라는 적자를 이룬 나라, 인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일단, 보다 쉽게 모형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폐쇄 경제를 가정합니다. 자, 폐쇄 경제를 가정해서 일단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항등식이 NX가 없어지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이렇게 조금 더 간편해졌죠. 자, 이 관계에서 우리가 저축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저축이 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 경제 전체에서 저축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저축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집에서 저축이 뭐냐? 소득 중에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소득 중에서 쓰고 남은 돈.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저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축 통장을 만들고 정기 적금을 내가지고 은행에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 이런 것도 저축이죠. 그런 것은 이제 계획된 저축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 그렇더라도 뭔가 하면 원래 아니면 지금 달에 이달에 들어온 돈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은 다 저축입니다. 은행 안 가고 집에 남아있는 것도 저축인 거죠. 안 쓰고 남았으면. 어떤 사람은 그 저축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사람은 쓰고 모자라면 빌려가 쓰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저축을 하는 셈입니다. 즉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것이 저축입니다. 즉 경제 전체에서, 국가 전체에서 저축이 뭐냐? 저축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 소득이 Y죠. Y고, 생산된 게 Y고, 전체 소득이 Y입니다. Y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것. 소비는 민간이 소비하는 게 C죠. 가게가 소비하는 것이고, 또한 돈 쓰는 주체가 또 있어요. 또 있는 것이 국가도 쓰는 거죠.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가 민간 소비,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소비, 이걸 합쳐가지고 빼고 나면, 전체 GDP에서, 소득에서 이거 두 개를 빼고 나면 그게 바로 저축입니다. 기업이 쓰는 것은 몽땅 투자입니다.
이야기했죠. 똑같은 용도로 쓰는데, 똑같은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가게에서 썼으면 그건 소비지만 기업에서 직원들 데리고 가서 밥 먹었다 그러면 그건 투자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뭔가 하면 기업들이 생산을 위해 가지고 쓰는 식비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모든 것을 다 투자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개정상 소득에서 뭔가 하면 이 소비라는 것은 가계 소비하고 정부 소비, 정부 지출. 이걸 빼면 이걸 우리는 저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축은 소득에서 가계 소비, 정부 소비를 뺀 것이다. 민간 소비, 정부 소비를 뺀 것이다. 자, 이게 저축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축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럼 이 정의 내에서 이 YCG는 지금까지 많이 보던 값들이죠. 많이 보던 값들인데, 자, 이 안에 있죠. 여기 있죠. YCG. 항등식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이게 많이 보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 식에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YCG를, Y 빼기 C 빼기 G를 더 간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 Y에다가 C를 빼고 G를 빼고 나면 Y 빼기 C 빼기 G는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Y 빼기 C 빼기 G는 I가 되는 겁니다. 저축을 이래 정의하고 이걸 보니까 이 항등식, 앞에서 배운 항등식 내에서 그게 바로 투자였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 투자가 됩니다. 이 항등식 관계를 이용해서 이거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저축은 투자가 된다. 이 식에서 저축은 투자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고 생각하면, 자,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결국은 한 나라의 저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투자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저축된 X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라 경제 순환 모형에서 밑에 요소시장, 가계의 여윳돈이 기업의 투자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축 이외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양쪽 시장에서 공급된 것, 수요, 그것들이 다 서로 다 매치된다 그러면 그때는 클리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 투자다. 저축. 폐쇄 경제에서, 국민저축에서 균형에서는 잘 그러니까 배분이 된다 그러면 총 저축액하고 투자액은 일치하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저축을 조금 더 분석을 해봅시다. 저축을 좀 나눠보자라는 거죠. 저축 속에 총 소득 중에서 가계가 쓰고 민간이 쓰고 정부가 쓰는 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축을 우리가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 Y 빼기 C 빼기 G였는데 여기서 민간 저축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민간 저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계 저축이죠. 가계 저축은 아까 말한 대로 받은 소득에다가 그 다음에 쓰고 난 돈이죠. 이 소득에다가 쓰고 난 돈이 아니고 소득은 여기서 이 Y가 아니라 Y 빼기 T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소위 내 같은 월급쟁이는 매달 이제 돈이 요즘 돈으로 안 주고 통장으로 들어오죠. 들어올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근로소득세를 떼고 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봉과 월급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기업이 이야기하는 내가 준 돈, 그 다음에 근로자가 받았던 내가 받은 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기업은 나는 이만큼 줬다 그러는데 근로자는 나는 못 받았다. 그만큼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간에 세금이 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야 총액으로 내가 돈을 내는 거고 그 중에서 일부 세금은 뭐 국세청에다 갖다 주는 거고 그걸 떼고 난 뒤에 내가 받는 거죠. 요즘은 사실은 세금이 다는 아니죠. 세금보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 세금 떼고 국민연금 떼고 건강보험 떼고 뭐 그 외에 뭐 상호부조금 떼고 이거 떼고 나서 이제 월급을 주죠. 그래서 기업에서 나는 이만큼 줬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은 받는 것이 많이 비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이 소득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소득은 Y가 아니라 Y 빼기 T를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Y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연봉 계약을 한번 하고 나면 연봉 계약할 때 보면 와, 연봉에서는 기업하고 연봉 계약을 할 때는 거기는 총액, 기업이 지급하는 돈을 적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나? 내가 이렇게 많이 줄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랍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요 값을 잘 몰라 그러는데 어쨌든 Y 빼기 T가 가계가 받는 소득입니다.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돈이죠. 여기에다가 소비를 빼고 나면 그게 바로 가계의 저축입니다. 그래서 요 Y 빼기 CXT가 하나 들어감으로써 정확한 관계가 이렇게 나오죠. 가처분 소득에다가 소비를 뺀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식이 뭔가 하면 이 등호식이었는데 여기다 T를 집어넣었으면 이 등호가 여전히 성립하려고 그러면 T를 한 개 뺐으니까 다시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T를 더해줬습니다. 뺐으니까 T를 더해줬죠. 그 다음에 빼기 G가 여기 있죠. 빼기 G를 그대로 적습니다. 그럼 이쪽은 T 빼기 G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적고 나니까 우연하게 이게 이 T 빼기 G가 바로 정부 저축입니다. 정부가 하는 저축이죠. 정부, 국가의 수입의 원천은 세금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세금 받아가지고 쓰는 거죠. 생산활동을 안 합니다. 뭐 아주 예외적인 나라들이 생산활동을 좀 하는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대부분 생산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고전학파적 경제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생산활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생산활동은 민간하는 거지 국가가 거기 개입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 경제에 대해 가지고 경제가 올바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방, 치안, 행정 서비스 아니면 뭐 일부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거두어 가지고 그 돈을 쓰는 그것이 국가가 하는 일이죠. 그렇다 그러면 국가로서도 세금, 거둔 돈에다가 쓴 돈 차액이라는 것이 저축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세금보다 지출을 적게 했다. 그러면 그 애는 소위 재정수지 흑자라고 합니다. 돈이 남습니다. 남고 반대로 세금보다 돈을 더 썼다. 요즘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죠. 국가가 지금 적자를 많이 내죠. 그럴 때는 재정수지 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가는 마이너스 저축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저축이라는 것은 국가 부채가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거고 만약에 이제 흑자를 냈다. 그러면 그 흑자 가지고 부채를 깔 수가 있는 거죠. 국가 부채 규모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T 빼기 G가 국가 저축이다. 즉 다시 설명하면 Y 빼기 C는 Y 빼기 T 빼기 C는 민간 저축이다. 프라이빗 세잉이다. 가계 중 가계소득. 가계소득이라는 것은 가치본 소득 중에 있죠. 가치본 소득 중이죠. 거기서 소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 이게 잘못됐죠. 정부 저축은 필요 없습니다. 소비에 충당하고 남은 저축. 뭐 굳이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정부 지출이라 그러면 사실은 T가 정부 지출하고 동일합니다. X가. 뭐 물론 이제 0은 아니지만 조금 적자 흑자가 나긴 하지만 뭐 크게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다음 정부 저축이라는 것은 T 빼기 G입니다.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 이것을 정부 저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정부 저축에서 지금 이야기했지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어떤 특정한 용어로 쓰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정부 저축이 플러스가 되면 재정 흑자, 재정 버짓 플러스 예산 흑자라고 합니다. 또는 재정이라 그러면 그냥 버짓이 아니고 피스칼 버짓 그러니까 국가 재정 흑자죠. 그러니까 버짓 중에서 뭔가 버짓이라는 것은 기업의 버짓도 되고 가계의 버짓도 되는데 정부의 재정은 피스칼이라고 합니다. 피스칼 그러니까 서플러스라고 하죠. 재정 흑자. 정부 수입이 정부 지출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세금보다 지출이 적은 경우 아니면 지출보다 세금이 많은 경우 흑자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재정적자는 그 반대 경우죠. 정부 수입이 정부 지출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금을 잘 못 걷었다.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하면 세금보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국면이라 그러면 이제 두 요인이 다 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일단 많은 세금들은 어떤 소득이나 아니면 생산량의 비율로 세금을 걷게 됩니다.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뭐 판매세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나쁘면 즉 생산량이 적다 그러면 세금 거치는 세금 액수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또 경기가 나쁠수록 뭐 이 복지 예산이랄까 아니 실업급여랄까 뭐 그런 식으로 특히 코로나 때는 또 우회적으로 돈 쓸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대신에 지출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자, 흑자가 됩니다. 기본 원칙은,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은 균형입니다. 균형. 고전적으로 항상 균형,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균형이다. 쓸 만큼 세금을 거둔는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딱 균형인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즘이라면 언제부터냐 그러면 1930년대부터 2차 대공황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 이제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 정책으로 스탠스가 바뀌면서 많은 나라들은 이제 균형에 집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에 집착을 안 한다 그러면 뭐 필요할 때는 더 쓸 수도 있고 지금 같은 때는, 그 다음에 또 경제가 좋을 때는 저축을 좀 하고 아니면 국가 부채를 낮추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쪽은 더 쓰는 건 잘하는데 경제가 좋을 때 뭔가 하면 저축을 잘 안 하더라라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게 돈이란 것이 쓰는 건 쉬운데 저축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이제 지금 굉장한 문제인데 아마 머지않아 가지고 큰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축과 투자의 의미. 저축과 투자의 의미는 우리가 저축은 투자하고 동일하다라는 관계를 유도를 했습니다. 이런 항등식 관계를 유도했죠. 그래서 경제 전체로 봐서 저축과 투자는 항상 일치한다. 물론 폐쇄 경제 하에서만 그렇습니다. 그 가정하에서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그런 항등식이 우리가 도출됐습니다. 항등식이 도출됐는데 이 항등식이라는 것은 뭐 사실은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저축한 만큼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떤 의미에서 또 사후적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뭔가 하면 계획된 저축과 계획된 투자가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않지만 결국은 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아까 말한 저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가계 저축 이야기하면 소득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이다라는 거죠. 은행에 저축 통장을 만들어가 들고 가는 액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쓰고 남은 돈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쓰고 남은 돈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예상 밖으로 돈이 많이 남았다라는 셈입니다. 뭐 아주 알뜰하게 그 살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뭔가 하면 남는 돈 없을 만큼 필요하면 그 저축해서 높여가지고 딱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에다 조금이라도 더 맡겨놓으면 그만큼 이자가 더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어느 정도 남았다는 것은 계획 밖으로 저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은행에 맡긴 것만 저축으로 본다 그러면 저축하고 이 투자하고는 저축이 뭔가 하면 그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예상한 거하고 실제하고는 틀리게 되죠. 틀리게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사후적인 저축입니다. 사후적인 저축이라는 것은 은행에 맡긴 거하고 집에 남아있는 돈하고 다 합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사전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후적인 투자죠.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뭔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밀려가지고 원래 못하고 내년으로 밀려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투자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뭔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투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투자라는 것은 그런 계획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실제 집행된 액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두 개는 항상 일치한다 라는 항등식이 성립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은 일치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축은 투자, 이걸 이제 연결시켜주는 것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즉,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채권시장, 이 금융인데,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금융기관이고, 여기서 좀 섞었었네요. 그 다음에 은행,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었죠. 금융시장, 금융기관, 이거 등등이 이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의 저축을 다른 사람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중지를 해주는 겁니다. 중지를 해주는 것이 바로 금융이다. 라는 거죠. 금융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 금융시장 기관을 합친 금융 전체에 대한 이 총량을 결정하는 모형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봅시다. 뒤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을 배워보면 좀 더 이제 정확한 모형, 그 다음에 전문적인 모형을 이야기하겠는데,
그것 쪽으로 가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단계가 많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일단 쉬운 개념으로 먼저 한 모형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만든 모형이 대부자금 시장 모형입니다. 대부자금 시장. 그 이야기는 그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두 개의 채널이 있다 그러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묶자는 거죠. 다 묶어가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자. 그래서 그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가게에서 여윳돈이 들어오는 것은 대부자금. 그 흐르는 돈이 다 대부자금이다. 그 대부자금이 시장으로 가든 기관으로 가든 관계없이 다 전체 로너블 펀드다. 대부해줄 수 있는 돈인 거죠. 그래서 그 시장으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 대부자금 시장이라는 것은 저축하는 사람들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입하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입니다. 즉 자금의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다. 그죠? 그러면 공급량이 있고 수요가 있다. 공급자는 누구냐? 여윳돈 있는 사람의 돈이 공급자고, 수요자는 누구냐? 돈이 필요한 투자하려는 기업이다. 기업의 투자 수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자는 가게고 개인이고 공급자는 물건 공급자는 기업이죠. 기업인데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자,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시장을 균형시켜주는 가격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움직이면서 뭔가 시장이 균형이 되도록 만들어졌죠. 균형점을 찾게 해가지고 거기서 두 시장에서 균형량이 딱 배분되도록 해줍니다. 그럼 이 대부자금 시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가격은 뭐냐? 이자율입니다. 대부자금 시장의 이자율. 이것이 균형을 찾아주는 시그널링 역할을 하는 가격 지표다. 이 이자율은 저축에 대해서는 수익률이죠.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다? 그거는 뭔가 하면 저축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입 비용입니다.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을 빌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라는 거죠. 1원당 비용이 얼마냐라는 게 되죠. 이 이자율이 대부자금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자금의 수익률이고, 대부자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사용에 따른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이다. 가격이다. 대부자금의 공급자는 저축자죠. 저축자.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 여유자금이니까 저축입니다. 그래서 이 저축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라경제순환 모형에 쓰던 경제주체가 가계하고 기업밖에 없었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저축을 보면 저축은 가계저축도 있고 민간저축도 있고 정부저축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 저축을 본다 그러면 저축은 가계저축, 민간저축뿐만 아니라 정부저축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수요의 원천은 누가 자금을 수요하느냐? 대부자금을 빌리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기업이 하죠. 기업이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가게도 합니다. 가게도 신축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빌리죠.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것은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현금으로 다 못하고 은행에서 돈 빌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투자죠.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가 대부자금의 수요. 그렇죠? 이 대부자금의 가격은 바로 이자율이다. 그래서 이 자금의 수익률 또는 자금의 사용 비용, 이게 이자율이죠. 대부자금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지불하는 금액. 이거는 이제 사용 비용입니다. 사용 비용이고, 대부자금 공급자들은 저축에 대해서 수익을 받게 되죠. 수익을 받게 되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마진은 0으로 합시다. 0으로 그냥 없는 걸로 간단하게 해야지, 이게 마진이 등장하면 이 가격 차가 생기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건 없는 그냥 가공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마진은 없기 때문에 이 받는 것을 그대로 준다. 그러니까 그 자금 사용 비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자금을 공급한 사람한테 준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 잡시다.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대부자금을 여기서 수요 공급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부자금,
수평축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대부분 양으로 나타냅니다. 수량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물건의 양은 대부 자금의 양이 되는 겁니다. 뭐, 이 돈의 단위로 나타내지겠죠. 대부 자금의 양이고, 그 다음에 수직축은 대부분 가격 변수죠. 그래서 여기서의 가격은 이자율이었습니다. 이자율인데, 자, 이 수요 공급, 대부 자금에서의 공급자는 저축자죠. 그러면 대부 자금의 공급자, 저축자는 이자율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이자율이 오르면 공급을 많이 합니다. 저축을 많이 하죠. 이자율이 낮으면 저축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으면 뭐 굳이 은행에 갈 필요가 있냐? 귀찮다. 그러면서 그냥 돈을 은행 집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자꾸 높아지면 한 푼이라도 은행에 갖다 놔야지 그만큼 내가 돈이 더 늘어나구나 싶으니까 저축을 점점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허리를 졸라매죠. 이자율이 많이 오를수록. 그렇기 때문에 대부자금의 공급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대부자금 공급량이 늘어나는 이런 우상향 형태가 되겠죠. 반대로 대부자금을 수요하는 사람은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이자율이라는 것은 소위 돈을 빌리는 사용 비용입니다. 사용 비용이죠. 사용 비용이 높을수록 비싸니까 덜 투자를 할 겁니다. 덜 빌릴 겁니다. 사용 비용이 낮으면 싸네. 그러니까 많이 빌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사업도 아니 돈값이 싸니까 뭔가 빌려가 해보자 라고 되는 거죠. 아니 이자율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 진짜 확실한 사업만 이 정도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사업만 하게 되는 거고,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 옛날에는 수익성이 낮아가지고 포기하는 사업마저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점점점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자금의 수요의 행태라는 것은 이자율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형태의 수요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부자금의 수요 공급의 형태다 하는 거죠.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 이자율이 높아지만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음의 기울기다. 우하향 음의 기울기다. 대부자금의 공급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대부자금은 공급은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우상향하는 형태였다. 그런 양쪽의 수요 공급이 있고 그것이 일치하는 지점이 바로 균형이죠. 이 균형이라는 것은 균형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 저축량과 투자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소위 공급량, 그러니까 얼마나 저축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 그 양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자금 시장 모형이고, 대부자금 시장에서 균형, 국가 전체적으로 저축과 투자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이 채널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게 금융기관이라는 채널, 아니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쭉 된 것들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흥미를 위해서 현재를 봅시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는, 아니면 세계 경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이 균형점에서의 이자율이 엄청나게 낮은 상태입니다. 거의 바닥에 기고 있습니다. 정책금리는 0%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대출금리는 가계대출은 뭔가 2%, 3%, 4%까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책금리는 0%입니다. 은행에 이 예금을 하면 거의 예금대가 다 1%입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오른 추세로 갑니까? 2%로 특판을 하는 예금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 5%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지금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왜 그렇게 낮냐? 지금 이 수준보다 굉장히 낮다. 그러면 이 수준보다 이게 낮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었다는 거죠. 수요 요인보다 사실은 공급 요인이 더 커요. 공급이 굉장히 늘었다. 대부자금의 공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대부자금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이자율이 저렇게 낮아 있습니다. 왜냐?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다 폭망이다. 그러니까 일단 뭔가 돈을 퍼부스라도 뭔가 하면 일단 망하기 전까지 막아놓자 라는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소위 금융 완화적인 정책을 했죠. 금융 완화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대부 자금을 굉장히 많이 풀어둔 겁니다. 뭐 대부 자금을 늘리려고 해도 뭐 가계가 더 늘릴 수는 없죠. 그럼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지금 현재 특히 이제 통화당국이 중앙은행들이 뭐 이런 사태에서 뭔가 경제를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뭐 양적 완화라는 그런 뭐 소위 미정유의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마구마구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수요 부분에서도 뭔가 이자율을 낮출 요인이 있는 것이 경제가 굉장히 나쁘죠. 나쁘다 그러면 자금 수요는 굉장히 낮습니다. 경제가 좋아야지 기업들이 투자를 마구 하는데 지금은 다들 뭔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망할 회사들이 줄줄이 서 있죠. 뭐 그런 요인들 때문에 현재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이자율에 머물러 있다라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모형 하나를 이용해서도 현재 금융시장 아니 시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정책 분석을 몇 가지 해봅시다.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자, 여기서 이제 현실에 따라 가지고 현실이라는 것은 이제 충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게 하는 충격이라 그러고 그 충격에 따라서 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서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그런 분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자 거시경제학은 실용적으로 정책을 분석하죠. 그런 경우에 뭔가 구제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서 정책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이런 걸 볼 수 있죠. 저축에 대한 유인책, 투자에 대한 유인책, 뭐 재정 적자, 재정 흑자 여기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봅시다. 뭐 저축에 대해서는 뭐 이제 고전적으로는 저축은 선한 것이다. 저축을 많이 하자. 그래 저축이 이제 건전한 방향이고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더 잘 살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저축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우리가 저축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디폴트로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정책 유인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도 뭐 투자를 많이 해야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공장을 짓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이 줄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정책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정적자, 재정흑자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다른 케이스인데 다른 이유 때문에도 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상 자체가 과연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볼 겁니다. 자, 먼저 저축에 대한 유인책으로는 어떤 국가도 저축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한 나라는 물론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가능한 한 많으면 좋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얼마나 절박하게 절실하게 할 것이냐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진짜 돈이 부족하면 열심히 저축을 하도록 강제로 저축을 시키기도 합니다. 하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너무 그런데 그걸 너무 또 치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은 저축에 대한 유인책의 공유이죠. 저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저축을 촉진하는 방향이다. 그 이야기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저축에 대해 가지고도 저축에 대해서도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소득 있는데 세금이 있다는 거죠.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발생하는 모든 데 대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로소득, 월급쟁이 월급에서 세금을 떼죠. 근로소득입니다. 재산소득, 그러니까 재산소득이라는 것은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뭐 퍼센트가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 이제 그게 부담이 된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라 그러면 소위 뭐 집을 팔았다. 그러면 샀는 가격에 가지고 받는 가격이 더 비싸다. 그러면 그 사이에 차익이 생기죠. 그럼 그것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것도 소득이죠. 그럼 그 소득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얼마나 내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득인데 세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돈을 맡겼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죠. 그럼 그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냅니다. 물론 예금자 입장에서는 예금자는 잘 모르죠. 내가 세금을 그 이자에서 얼마를 떼는지. 몇 푼 안 되는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금을 뗍니다.
이런 거는 비율로 뗍니다. 떼놨다는 얘기죠. 떼놓고 난 뒤에 나 주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지만 다 떼는 겁니다. 떼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이자를 많이 받은 사람 같은 거 적게 받은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1년에 2천만 원 이상 이자로 소득을 받았다. 이자를 받았다. 그런 사람은 또 이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세금을 더 뗍니다. 총량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축 촉진하는 세법 개정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이 이자 소득 세율을 낮추는 거죠. 이자 소득 세율을 낮추면 저축을 하게 되면 돈이 받는 이자가 실제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세금을 떼고 난 뒤에 받는 이자가 옛날보다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축에 대한 대표적인 유인책입니다. 유인책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부 자금의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저축에 대한 유인책을 썼다. 그러니까 이 이자 소득세를 낮췄다. 이자 소득세를 낮췄다. 그렇게 되면 이 S, 이게 S가 저축에 대한 공급이죠. 대부 자금 공급인데 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의 균형 이 점에 비해서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되죠. 그러면 그 두 점의 차이를 본다 그러면 그 두 점에서 균형 이자율은 떨어지고 균형 양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 그러니까 대부 자금 거래량은 늘어난다. 그래서 저축 유인 증대를 시켜가지고 결국 결론적으로 원하는 정책을 원하는 효과를 봤죠. 원하는 효과를 본 것은 저축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부 자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저축 유인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투자에 대한 유인책. 투자에 대한 유인책인데,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만들자라는 거죠.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해야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도 더 성장하니까.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일 대표적인 것이 투자세 공제제도입니다. 투자세 공제제도. 즉,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기업도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냅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소득이라는 것은 기업의 매출액은 아닙니다. 물건 팔아가지고 받은 돈은 소득은 아닙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기업 소득은 사실 이윤이죠. 거기서 비용은 빼줘야 되는 거죠. 물건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빼고 난 뒤에 매출액에서 소위 비용을 빼고 난 뒤에 남는 돈이 있으면 그게 이윤이 되는 겁니다. 이윤이 있으면 그걸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윤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법인세라고 해서 세금을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 투자세액공제라는 것은 이때 그 세금 부과하게 되는 이윤 부분에서 투자액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빼줍니다. 투자한 부분은 그 이윤에서 빼줍니다. 다시. 그러니까 투자가 사실은 비용으로도 뺐는데 비용이니까 투자하는 과정에서 뭔가 기기를 샀다. 당연히 비용이죠.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R&D 투자를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연구소를 굴렸다. 그것도 당연히 뭔가 비용입니다. 비용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윤을 구할 때 비용은 빠졌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윤에서 또 빼줍니다. 투자세액에 대해서는 전액은 아니지만 대부분 투자액에 예를 들어가 20%나 30%는 또 추가로 빼주죠. 빼주면 그만큼 이윤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윤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이윤은 그대로 있는데 세금 계산할 때의 이윤에서 빼주는 거죠. 빼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가 기업은 이윤이 더 늘어나는, 세금을 덜 내므로써 이윤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하면 투자했는 만큼 비용이 아니구나. 그중에서 3분의 1은 내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3분의 1, 4분의 1은 비용이 아니라 세금으로 그냥 깎아주는 거니까 투자 비용이 그렇게 안 비싸구나. 그렇게 되면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대부 자금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더 많이 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투자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대부 자금 수요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균형이 옛날의 균형이 여기였는데 지금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되죠. 이 점이 됐다는 이야기는 따져보면 결국은 이자율은 올랐고 균형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 당초 정부의 목적대로 투자가 더 늘었구나 라고 투자라는 그 투자 증대의 효과를 투자 유인 증대,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를 늘리는 그런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이자율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는 더 늘어납니다. 투자를 더 늘어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균형 이자율이 상승하고 대부 자금 균형 거래량이 균형 이자율이 상승하고 대부 자금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죠. 증가해가지고 저축이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 저축이 늘어났죠. 저축이 늘어났는데 이자율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투자가 늘어나느냐? 투자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니까 사실은 조금 더 이자율이 높더라도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다른 재정 적자와 재정 흑자.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크게 중시되는 이제 이슈입니다. 이제 국가별로 선진국 병들입니다. 이 병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부 재정 적자로 국민 저축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는 위축된다. 자, 정부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정부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지금 현실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자, 뭐 이 경기를 살리자. 실제 이게 살릴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라는 명분 하에 뭐 긴급 재난 지원금 1차, 2차, 3차, 4차 착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려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뭔가 하면 예측대로 세금이 안 거쳐주는데, 그러니까 세금만 점점점 뭐 예상대로 안 되고 더 줄고 하는 판에 쓰는 것만 자꾸 넣는다 그러면 적자가 넣는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재정적자가 확 넣는다. 자, 재정적자가 이 대부자금 모형에서 어디 있느냐? 이 저축이라는 그래프 안에 있습니다. 대부자금 공급이 저축선이죠. 대부자금 공급선이라는 것은 이거를 바로 저축선입니다. 이 저축선은 우리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죠. 이 저축선은 Y 빼기 C 빼기 G였습니다. G였고 그걸 다시 나누니까 Y 빼기 T 빼기 C, 이건 민간저축이었고 더하기 T 빼기 G, 정부저축. 그러니까 그 저축이 두 개의 합이었습니다. 즉 정부저축이라는 것은 바로 재정수지입니다. 재정수지. T 빼기 G가 재정수지라고 이야기했죠. 정부 재정수지고 이것이 음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민간저축은 그대로 있는데 정부저축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총 저축이 줄게 됩니다. 줄게 되면 저게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정부가 재정 적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세금은 더 거둘 수 없는데 적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결국은 대부자금에서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걸 이제 소위 기채, 채권을, 국채를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 민간 저축이 있어. 민간 저축 공급량이 나오죠. 거기에서 정부가 빌려간 거 빼고 나가지고만이 이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줄어든 폭만큼, 요 폭이 정확하게 재정적자의 폭입니다. 재정적자의 폭만큼 정부가 돈을 들고 가버리니까 이 대부자금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공급량은 이 왼쪽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자금 공급선이 이 왼쪽으로 이렇게 줄어든다. 줄어들게 되면 옛날 균형은 이 점이었는데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되죠. 이 점이 되면 이 점은 여기에 비해 가지고 이자율은 상승했고 그 다음에 균형 대부 자금량이 줄어들었다. 균형 대부 자금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저축이 줄어들었고 투자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뭐 저축이 줄어든 것은 당연히 처음의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기 때문에 정부 저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총저축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데 물론 이제 이자율이 좀 올랐기 때문에 민간 저축은 조금 늘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어쨌든 총저축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부작용은 투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균형 대부자금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부작용으로 투자가 줄어든다. 투자가 줄어들면
소위 뭐 재정 적자가 뭔가 하면 경기 부양이랄까 뭐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서 조금 이걸 정부 돈으로 활성화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민간 투자가 줄어들면서 그 부작용을 일으킨다. 실제 경제는 더 나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량으로 봐가 어디가 더 많냐라는 게 문제인데 물론 이제 투자가 줄어든 것이 재정정책 효과보다는 적긴 적습니다. 적긴 적은데 어쨌든 이 재정정책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뭔가 하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돈을 나눠주는 효과가 좀 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그 효과의 상당 부분은 이런 투자 감소로 그 효과가 감해져 버립니다. 즉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밀어내기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일단 전에 이 그림을 다시 설명하면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대부자금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균형 이자율이 상승하고 대부자금 균형 거래량이 감소했죠. 감소했고 그랬다. 여기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밀어내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부 차입으로 인한 민간 투자의 감소 현상. 어차피 대부자금 시장에서 뭔가 하면 서로 돈을 다 나눠 가져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거기서 민간이 옛날에 빌려가던 돈을 일부러 뭔가 정부가 들고 가버리면 결국은 남는 건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입, 정부 차입이 민간 투자를 줄이는 밀어내버렸다.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밀어내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밀어내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정책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 된다. 이게 이제 재정 적자. 흔히 우리가 재정 정책이 굉장히 뭐 재정 정책 일만 생기면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뭔가 하면 우리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냐야 그래가지고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인 것이 이런 게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이런 게 굉장히 크다. 뭐 지금은 사실은 뭐 지금 재정 적자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래가지고 이자가 오르면 이제 이런 게 생기는데 지금은 이제는 안 오르죠. 이제는 안 오르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워낙 많이 공급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오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많이 공급된 돈이 이제 이쪽 부분의 부작용이 아니라 다른 인플레이션이라는 쪽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지금 걱정이죠. 그거는 이제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경우 재정 적자가 아니라 재정 흑자. 정부 재정 흑자로 국민 저축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는 늘어난다. 정부가 반대로 재정 흑자를 만들어 보자. 세금보다 덜 쓴다. 세금보다 덜 쓴다. 그런 흑자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되면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재정 흑자가 생긴다 그러면 뭐 여기 그림은 없는데 이 그림에서 뭐 이 빨간 선이 없다 생각하고 이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재정 흑자가 생기면 오른쪽으로 간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요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이 요 선상의 요 균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투자는 늘어납니다. 재정 흑자가 생기면 기업 투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남기면 꽁돈 쓰자라는 그런 그 정치인들의 그 마인드가 굉장히 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남기면 그거 빨리 쓰자 그러는데 안 쓰고 남기고 국가 부채를 줄이면 오히려 그것이 이자를 낮춰가지고 투자를 더 늘리는 그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돈 남는 돈이라고 해가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는 돈이라고 해가 쓸 필요가 없고 남겨놓는 것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 경제에 대해 가지고 이 부양 효과가 있다. 대부자금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이자율이 하락하고 대부자금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것은 저축은 뭐 이 흑자 때문에 정부 저축이 흑자가 된 것이고 저축이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까지도 늘어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축에 대한 정책, 투자에 대한 정책 아니면 국가 재정의 흑자 적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재정 이야기를 했는데 재정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몇 개 부연 설명을 조금 하면 자, 뭐 이게 지금 이제 현 국면이기 때문에 이 교재 이런 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이거는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이 교재 맹큐가 이 교재 첫판 나온 것이 뭔가 하면 한 20몇 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재정 적자가
모든 경제, 선진국 경제에서의 지금 가장 현재 이 두통거리입니다. 두통거리고 나라마다 재정 적자가 많고 국가 부채가 많은 그런 문제죠. 자, 지속적인 조세 및 세출 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부추기고 저축률을 떨어뜨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뭔가 하면 정부가 국가가 돈을 많이 쓰는 정책입니다. 세출 정책.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는 거죠. 그게 뭐 재난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 SOC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가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 정책을 많이 한다는 거죠. 돈을 쓰는 경제 정책을 많이 한다. 경기 부양을 해서. 이게 뭔가 하면 경기 부양, 경제 성장이 좋아질 것이냐. 이게 장기적으로 경제 생활 수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는 생활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자, 이런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이 설문에 대한 경제학자의 답변들이 80%가 그렇다, 동의하는 겁니다.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정정책은 마약입니다. 마약. 마약이라서 단순간에는 좋죠. 좋지만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면 사람은 황폐해지고 죽습니다. 재정정책이라면서 그렇다는 거죠. 아주 비상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마약은 치료용으로도 사용됩니다. 병이 들었다든지 수술 중이라든지 그럴 때 마약을 쓰는 거죠. 마약을 통해 가지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거지. 수술이 필요할 때 쓰는 거지. 평시에 마약을 쓰면 그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냥 망가뜨린다. 장기적으로는 사람이 망가지는 생활 수준이 나빠진다. 생활 수준이 나빠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다. 비동의는 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0입니다. 0이고 80%가 맞다. 20%는 좀 불확실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정책을 잘 쓰면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대부분이 이 말이 맞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약 쓰지 말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재정정책. 결국은 이 재정정책 결과는 저축 감소로 연결되는 거죠. 국가 저축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 진짜 경제를 이끌어가는 민간 투자가 더 위축되는 것이고 결국은 건전한 성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뭔가 하면 지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공공근로를 많이 하면 실업률은 낮아진 것이 보이죠. 그런데 그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뭐 제대로 된 일자리도 아니고 몇 달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실업률이 올라갈 건데 그렇죠. 좀 힘들고 효과는 빨리 안 나더라도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진짜 회사에서 취직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그게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뭔가 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도록 실업률만 낮추는 것이 대책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마약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막는 나쁜 정책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 채무 역사라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봅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정부 채무인데 국가 부채입니다. 부채인데 국가 부채를 액수로 딱 나타낸다 그러면 그게 계속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프에 눈으로 안 보입니다. 막 폭등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은 어떤 비율로 나타냅니다. 안정적인 비율로. 그래서 채무를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죠. 모든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국가 채무 이야기할 때는 뭐 어떤 나라가 몇 퍼센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몇 퍼센트라는 것은 그 나라 GDP에 대한 비율인 거죠. 그 나라 GDP에 대한. 그러니까 뭐 부자는 빚이 좀 많아도 괜찮아요. 그 나라 능력이 있으면 뭐 좀 있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얼마 없는 사람은 빚이 조금만 있어도 뭔가 하면 굉장히 능력 이상 많은 빚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대비 부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부채 같은 경우는 그 나라 GDP 대비 그 나라 부채의 비율로서 보통 나타냅니다. 쭉 보면 이게 이제 100%가 이제 GDP만큼이고 이게 쭉 되죠. 1800년대, 1791년부터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기의 비의 만들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쭉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높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높아졌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높아지고 지금 거의 2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한 200년, 한 250년 정도 역사인데 국가 부채는 언제 늘어나느냐?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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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입니다. 나머지는 다 줄어듭니다. 요 네 번이 언제냐? 전쟁입니다. 미국 남북 독립전쟁, 프랑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 남북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 때는 국가 부채는 다 늡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생존의 문제니까 어쨌든 무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지면 나라를 뺏기니까. 그때는 국가 개념이 없으니까. 국가가 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 때는 부채가 느는 것은 뭐 어떻게 그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때는 뭐 국가가 무조건 뭔가 하면 뭐 이 부채를 만들어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돈을 걷고 그거 안 되면 뭔가 그냥 몰수합니다. 몰수해 가지고 그냥 어쨌든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늘었다는 것은 그래도 몰수는 안 하고 시장을 통해 돈을 조달한 겁니다. 돈을 조달해가 전쟁을 친 겁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걸 갚아야 되는 거죠. 갚으면서 이걸 없앱니다. 이 갚아가 이걸 없앤다는 것은 결국은 재정 흑자를 만드는 거죠. 흑자를 만들어가지고 부채를 갚는 겁니다. 갚았다가 다시 전쟁이 일어나니까 썼다가 또 갚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가 썼다가 또 갚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가 엄청 썼다가 또 이렇게 빠르게 갚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의 국가 부채의 소위 패턴이었습니다. 국가 부채가 생기는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거 안 떨어져요. 여기까지 안 가요. 안 가고 그다음 다시 올라갔죠. 물론 이때도 전쟁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아니죠. 이것도 아니다. 어쨌든 베트남 전쟁 그 전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때는 이게 뭔가 하면 경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기라는 것은 미정유의 사태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가 다시 떨어지느냐? 아니요. 더 올라갔어요, 지금. 잠시 조금 주춤하다가 지금 다시 더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이야기는 지금 국가 부채는 미국은 뭐 경제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걱정 안 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미국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국가 부채는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전례 없는 수준이었던 거죠. 전례 없는 수준까지도 커졌다라는 것이 현상이고 절대 이것이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다. 국가 부채라는 것은 이런 큰 전쟁 때 생기는 것이지 일반적일 때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부 채무가 크게 변동한 것은 전쟁 때문이다. 그럼 지금은 비정상 상태다. 자, 우리나라도 봅시다. 우리나라도 보면 부록표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가 진짜 없는 나라였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10%대까지. 네트로 그게 0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96년까지 정부가 적자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하나도 없는 나라 정도로 봤습니다. 뭐 보정채무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기업을 위한 채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데 그러다가 이제 97년 외환위기 때부터 그때 이제 그 외환위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엄청 돈을 썼죠. 그래가 이렇게 확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 번 정도 이렇게 확 올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외환위기를 처리하고 난 뒤에는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지금 점점 더 올라가가지고 지금 아마 내년에는 50%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한 걱정이다. 뭐 선진국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 수준에 비해 가지고 50%는 뭐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뭐 부채가 많은 게 뭐가 좋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죠. 부채가 적을수록 오히려 뭔가 하면 그게 더 그러니까 이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재정 적자에 따라서 국가 부채가 좀 늘어나는 추세다. 자, 이제 이걸 잘 주시하고 이 방향에 대해 가지고 잘 주시하고 뭔가 보이스를 내야 될 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상으로 오늘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금융, 대부자금 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소위 총량적인 금융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저축이 어떻게 저축과 투자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의 영향까지 봤습니다.